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27살 한 청년이 뜨거운 가슴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며 세상의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반세기 50년이 되었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을 신앙처럼 가슴에 새기며 좋은 신문 만드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 희수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 기자이고 싶은 조철호 동양일보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기자 생활이 만 50년이 되셨어요. 정말 대단한 세월입니다. 먼저 수많은 직업 중에 왜 기자의 길을 굳이 택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직업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계기 마련이 됩니다. 문학소년이었어요, 어려서는. 네, 문학소년이었고 중학교 때도 그쪽으로 취향이 있었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는데 글을 쓰고 싶으니까 당연히 국문학과로 갔죠. 갔는데 어떤 날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게시판을 보니까 대학신문 수습기자 모집이 있었어요. 기자? 뭐 매력이 있는 것으로 늘 보았던 직업이니까 학생기자 한번 돼보자 해서 시험을 치른 것이 이제 대학신문 기자의 첫 길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을 기자 쪽으로 걷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일까요? 어떤 매력이 이렇게 평생 외길을 걷게 한 것일까요?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늘 새로움에 직면하잖아요. 뉴스라거나 뉴스가 아닌 기사라도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을 쓰는 예는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건을 계속 쓴다고 해도 계속 그것에 연관된 다른 내용이지 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에 부딪히는 맛, 또 새로운 것을 남에게 알리는 맛, 이러한 것들이 늘 배가 고픈 것 같은, 늘 새로운 것이 고픈 뭐 그런 것이 평생을 오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합니다. 강자에 약한 기자는 기생입니다. 약자에 약한 것은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강자에게 편이 되면 인생을 쉽게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뿌리치고 약자 쪽에 쓰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일에 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자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할 때 언제나 자기 용기가 쓰여지는 곳을 선택해야 되죠. 강자에게는 내 용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어도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일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강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약자들의 세계입니다. 그 약자들이 갖는 온갖 희노애락이 이 세상의 전체예요.
그럴 때 그쪽에 서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보람 있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용기를 내보이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약자에게 약하다는 말이 참 그게 가슴에 금방 와닿는 말이네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근데 회장님 지난 50년 동안 그 언론사를 몇 군데를 거치셨죠? 어떻게 기자 생활을 출발하셨고 어디를 거치셨는지요? 이제 대학신문 기자를 거쳐서 군에 갔다 왔어요.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제대 임박해서 그 당시에 충청북도에는 충청일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간신문이. 거기에서 공채가 있었어요. 내가 이 공채 2기인데 그 공채에 합격이 돼서 이제 일간지 기자로 참 꿈에 그리던 대학신문 기자처럼 한계가 있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정말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런 일간지 기자가 이제 돼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 있었던 일간신문에서 열심히 했어요. 참으로 열심히 했어요. 밤도 많이 새웠고 선배들이 해놓지 않은 일 하느라고 참 뭐라고 그럴까요? 선배들 눈에 거슬릴 정도로 회사 일에 업무에 충실했는데 그러다 이제 뭐 그쪽에서 뭐 상도 타고 뭐 또 인정도 받고 그 당시에 편집국장께서 퍽 아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회사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이제 주모자가 돼서 이쪽에 더 있어야 될까 말까 할 때 그때 합동통신사에서 충북 특파원 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5년 이상 된 기자로 공채를 해서 거기에 시험을 치렀고 아주 다행스럽게 점조행이랄까요? 많은 선배들하고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합동통신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그 합동통신이 나중에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언론 통폐합을 할 때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을 합들여서 연합통신이 태어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동통신에서 연합통신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서 어떤 책임자로 일을 하셨었죠? 연합통신에 뭐 취재반장 했고 충북지국장 했고 거기서 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 그렇죠. 연합뉴스의 전신이 연합통신이고 연합통신의 전신이 합동통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평생 정말 많은 기사를 쓰셨을 텐데요.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를 뭐 딱히 이것이 대표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르기가 어렵지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상에 남는 것은 기자 생활 시작하고 1년 만에 일간지 기자 시작하고 1년 만에 그것이 내가 71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72년 8월 12일에 단양수회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수회가 생겨요. 단양읍내가 구 단양이 전체 물에 잠겨서 44시간이 있었어요. 수중도시가 됐어요.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이 두절되고 거기를 이제 여기서 충주까지는 승용차를 갔고 거기에서 도저히 못 들어가 교통이 두절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살미 쪽으로 뚫고 가다가 개특 때문에 이 강이 범람해서 거기까지 갈 수가 도저히 없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산길을 통해서 단양을 들어갔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도보로 넘어서 그렇죠. 단양을 도보죠. 들어가신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교통이 두절되어 있고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지금 상상들을 못해요. 그쵸. 그때는 이 전자식 이 전화기도 돌려서 하는 그 유선 전화밖에는 못 쓰던 시절이니까 그때 단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물에서들 빠져나와서 그 산에들 붙어서 밤들을 새웠는데 그러니까 책이고 뭐 신문이고 이걸 전부 태우면서 밤을 지새우는 참 말할 수도 없는 참혹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취재를 처음 이제 기자로서는 처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처음 유일하게 첫 들어가봤죠. 기자로 거기를 그렇죠. 처음 들어가셨다는 갔어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진을 찍고 쭉 했는데 필름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송고를 할 네. 수가 없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됐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이틀 뒤에 헬기가 37사단 헬기가 거기에 보급품 가지고 오는 헬기 조종사편에 이제 필름과 기사를 보내서 비로소 단양의 실상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때 역사가 있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특종상 1호를 받습니다. 그 회사의 특종상 1호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72년 8.19 수해 특종상인데, 그땐 참 기자 생활이 이제 병아리 기자가 특종상을 받으니까 그 받은 사람도 흥분을 했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참 신기해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주 인상에 남고요. 그 수해로 그러니까 지금 단양읍이 단양읍을 전체 옮긴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가 상습지, 상습 수해 지역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양군 소재지를 완전히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완전 지금 계획된 도시로 단양이 지금 그렇죠. 거죠. 예, 정말 기억에 남을 특별한 특종상이라서가 아니라 특별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통신사로 옮기셔서도 또 대단한 특종을 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합동통신에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 아마 청주 시민들은 잘 기억을 더듬으면 알 수 있는 곳인데, 청주시 신봉동에 청주보육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청주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산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기자 생활하면서도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까뭉개져서 지금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충북재활원. 네. 충북재활원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북재활원 자리가 옛날에는 산속이었어요. 거기가. 거기에 청주보육원이 있었는데 그 청주보육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정신박약 아이들이 수용소예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를 참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신봉동 일대에 고분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굴꾼들이 이 도굴을 많이 해간다고 해서 그 도굴 현장을 내가 취재를 갔어요. 사진을 찍으러. 가서 워낙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애딴 집 하나가 길가에 있어서 물을 얻어먹으러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물 좀 마시려고 그 아주머니한테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했더니 그때 마침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먼지를 비포장도로에서 확 먼지가 그 초가집 쪽으로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가지를 들고 바가지 물을 마시려는데 먼지가 확 걸리 쏠리니까 그 내가 뛰고서 주춤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죽으러 들어가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심결에
아니 지금 택시가 들어갔는데 왜 죽으러 들어가는가 싶어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 택시가 들어가는 곳에 덜 된 아이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것만 수없이 보지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그래 저 안에 그러면 그 무슨 수용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호기심, 뭐 기자적 호기심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얻어 마시고 거길 찾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묘하게 그 야산 사이인데도 인적도 드물고 집이 거기에 그 수용 시설만 있어요. 근데 독일산 세포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더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인근 바로 그 울타리 옆에가 이제 야산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나무근을 해서 숨어서 봤어요. 그 안에를. 보니까 뭐 인적도 없고 그런데 정말 정박아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 처마 밑에 들어있고 그저 가끔 어떤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리떼만 있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래도 뭔가는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악취가 돼지우리 냄새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고약한 악취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다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나 뭐 이런 것을 전부 갖추고 거길 정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막 짖고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저 집안 조카 아이가 이 정신박약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좀 입원을 시키려고 그런다. 얼마면 되느냐 시키는데 그랬더니 그때 돈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3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몇만 원에 매달 얼마씩 보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저 상대방은 지금 내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쭉 가서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와서 청주시청에 알아봤어요. 거기에 있는 시설이 뭐냐? 청주보육원이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거기에 들어가면 시에서 주식비와 부식비를 다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불법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뭐 엊그제 왔던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좀 시설을 보고 싶다. 들어가는데 한쪽 그 얕은 몇 칸에 있는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그쪽은 안 보이고 맞은편 쪽 그 건물, 새 건물만 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떤 그 아가씨,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원봉사 비슷한 곳 이제 왔던 친구 같던데 쓱 지나가면서 잘 보고 가세요. 여기 좀 꼭 다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대단했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아가씨 것으로 보이는 쪽지도 제가 받아서 보니까 내용이 실상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상상 바뀐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밖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그 내용대로 보니까 이 야산인데 이 닭장 같은 거에 시골에서 쓰는 그 담요 같은 그런 거 또는 비닐 잡아다니니까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상한. 어디에서요? 그 보육원 주변의 산에서요. 야산 일대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렇죠. 아이들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뼈가 나오는 데가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거의 상해간 것이 있고 그렇게 4-5구를 딱 꺼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랬더니 그때는 통신사에 전송기라고 하는 아주 현대적인 기계가 있었어요. 사진을 현장에서 보내면 본사에 떨어지고 이거를
전국의 각 신문방송국으로 보내는 그런 송신장치인데 그거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지원 차 한 대하고 지원이 왔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그것이 그 기자들 간에는 지금도 회자되는 청주보육원 정바가 집단 암매장 사건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지, 중앙지가 8개였었는데 그중에 한 신문을 빼고 7개 신문이 일면 머릿 기사로 청주보육원 집단 암매장이 머릿 기사로 전부 달려져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종택 충청북도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가 CPX 기간인데 전화를 해서 거기를 그 시설을 개소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를 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그때 도에서 아주 화급하게 해서 올리고 그로 인해서 전국 14개 시설이 전부 네. 그런 거 악취나는 그 아이들 빨가벗겨서 그 돼지우리처럼 방 하나에 그냥 7, 8명씩 집어넣어놓고 참 이게 참혹해서 말도 지금 안 될 정도의 그 오물단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헐려나가고 새로 시설을 짓고 샤워장을 갖추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것이 오늘의 충북 재활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그렇죠. 운영을 그렇죠. 하시죠. 그러니까 네. 개인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렇죠. 이게 바뀌었고 요즘에는 이제 정박아라는 말보다는 정신지체아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통일에 하죠.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죽으니까 죽는 아이들을 이렇게 몇 명이 죽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시청에서 주식비와 부식비 보조금에서 제하는 거예요. 그 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한 그렇죠. 거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한 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매장을 하는 안매장을 거예요. 몰래 갖다 묻은 그게 거죠. 몇 년도인가요? 1979년입니다. 79년. 1979년 여름인데 뭐 사건은 한참 갔어요. 그 기사로 뭐 곤욕 치르셨다면서요. 뭐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이 예컨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혀 모르는 것이 갑작스럽게 전국지에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네. 이제 뭐 나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무슨 안매장 사건이 뭐 시체가 7구가 처음에 나왔다더니 그 다음에 몇십 구가 나왔다 뭐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기부의 안전기획부 이 청주 여기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사실 여부가 맞느냐. 이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처음에 그랬답니다. 오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꾸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관을 하나 잡아가지고 기사를 송고하고 정리하고 했는데 여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집차가 나와가지고 나를 싣고 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평양에서 대남방송한 내용을 녹음한 걸 들려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자본주의 남조선 사회에서는 정신박약아들을 집단 생매장한 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보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를 담당한 그 안기부 직원 얘기가 사실인 거 알지만 이것이 지금 세계 각국으로 각국어로 다 나가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오보라는 걸 해줘야 우리 국격이 산다. 그러니 오보라는 걸 기사가 오보였다는 걸 써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을 몰래 묻은 것이 생매장으로 그게 둔갑이 돼서 그렇지. 이제 이 평양에서는 네. 대남방송에 생매장이라고 안매장이라고 안 하고 생매장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시켜서 내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곤욕을 좀 치렀는데, 그건 뭐 난 이제 그때는 참 분노가 치밀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나라가 경영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다. 또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런 이해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잊혀지지 않는 일이겠고 또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을 전국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기사인가 그런 것이 바로 기자의 보도에 대한 보람이 아닌가 싶고요. 그 얼마 전 이 자리에 한 저널리스트를 초대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보람도 있지만 이러한 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요. 기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고독한 직업이죠. 첫째, 타협이 안 돼야 되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 타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부당해야 돼요. 그런 대전제 속에서 기자를 한다는 것은 참 외로워요. 이제 예를 들면 나도 이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기자 시절에 이제 부친이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이제 증평초등학교 교장을 하실 때 이 주말에 학교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실 3칸이 전소가 됐어요. 뭐 대단한 사건이죠, 사실.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 생각을 하면 기사를 써서 아버지를 곤욕스럽게 만든다는 거가 이게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러나 기자이므로 내가 써야 돼. 난 사건 기자였으니까. 그래서 기사를 쓰기 전에 아버지한테 양해만 구했죠. 아무래도 제가 이걸 기사 씁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해라. 기사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크게 터졌고, 그 이후에 이 교육계는 물론이고, 이 지역사회에서요, 내 고향에서 불효자식이다, 불효막심하다, 어떻다, 저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다, 뭐, 별별 욕을 다 먹었죠. 그것이 아마 거의 얼마 전까지도 이제 이렇게 세월이 오래갔으니까 그렇지만, 참 곤욕 치렀죠. 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화가 참 오랫동안 회자됐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1991년 동양일보를 창간을 하셨죠. 창간 당시 신선하다는 그런 평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뭐 이야기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창간 당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나는 이 동양일보 창간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고,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늘 느낀 것이, 정말 이 제대로 된 신문을 하나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문 만들고 좋은 기자들 양성해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 기자 생활을 20년만 하고 신문사를 만들리라라고 하는 그 아주 꿈을 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되던 해, 그것이 1991년입니다. 1971년에 내가 신문기자가 시작이 됐고 1991년이 20년 되는 해에 계획한 대로 동양일보를 창간을 하게 되지요. 계획한 대로 신문사를 만들었고 미리 계획됐기 때문에 사시라거나 제작 정신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남들한테는 낯설지만 그쵸.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폭 색다르고 신선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어느 신문사의 사시가
이 땅의 푸른 깃발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렇죠. 참이 언론사라는 데가 보수적인 데여서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제작 정신이라는 말도 쓰지 않죠. 그렇죠. 네. 제작 정신을 내세우는 회사도 없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제작 정신을 우리는 딱 내세웠죠. 이 땅의 푸른 깃발 사시로 내걸고 평범한 사람들의 빛남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작 정신을 내걸어서 우리 전 사원들이 정신적 지표로 그걸 삼도록 했죠. 네. 뭐 최초의 가로짜기, 뭐 처음에 한글 신문, 또 원고지 없는 편집국, 어쩌면 동양일보 창간할 때 그 신화 같은 얘기는 오래도록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CTS 풀페지네이션이라고 그래서 모든 전 공정을 기사 입력부터 편집부터 PS판 입히는 모든 것까지를 전 공정을 컴퓨터화한 이 시스템을 갖춘 신문사는 대한민국에서 동양일보가 효시입니다. 최초. 예, 그래서 동양일보가 시작되고 이런 CTS 풀페지네이션으로 제작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겨레도 여기 견학으로 왔고 중앙일보도 왔고 쭉 들어왔어요. 와서 금방 자기들이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노조 때문에 노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공정을 우리가 바로 못 따라온다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뭐 지금은 이제 전국의 모든 뭐 신문사가 전국에 이제 똑같아졌죠. 그럼요. 네. 근데 참 이것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는. 근데 그 순식간에 이렇게 세태 변화가 오면서 그것이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신문사를 창간을 하시고 나니까 기자 생활만 하시다가 경영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았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기자 생활은 자기가 지금 딱 점을 찍은 그 기사 하나를 발굴하거나 취재하거나 작고해서 송출하거나 그저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는 끝이 나요. 그런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가가 늘 중압감으로 오지요. 그러니까 기자를 하면서 그래도 어떤 그 작은 조직이지만 그 조직을 운영해 보거나 한 데서 도움이 컸고요. 또 참 물심양면으로 참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양일보 출발할 때 그렇게 아까 얘기처럼 이 정보기관이 못 나오게 우리 이 주주를 하기로 한 이 지역 선배들 다 불러다가 사업을 할래, 동양일보 창간에 이 주주가 될래, 이렇게 해서 다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참 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양일보가 이 사원이 많을 때 218명까지 사원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일보도 충북판 동양일보, 대전 충남판 동양일보 하루에 48페이지를 늘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신문을 24페이지씩 그렇게 만들었고 또 어린이 신문 주간지로 만들던 것을 일간지로 전환하고 또 이 사진 화보 월간으로 내는 동양 라이프 매달 냈고 그러니까 뭐 그땐 참 대단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ABC 협회에 그러니까 신문 발행 부수 공사인 ABC 협회에 우리가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양일보 세 분이었잖아요. 거기 정식으로 다
의뢰해서 우리 부스 인증해달라 네. 해서 와서 조사하고 전부 실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98,000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청권역에 500만 독자가 있는 데에 98,000부 신문이 매일 뿌려져 봐요.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얘기인데 그땐 뭐 그렇게 해서 광고도 대단히 광고 수익도 컸고 신문 뭐 매출액도 컸고 그 운영이 참 잘 됐었어요. IMF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벼락을 맞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우리가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러서 30주년을 맞았죠. 예, 동해일보가 정말 30주년이 됐어요. 회장님께 동양일보는 어떤 의미인가요? 동양일보는 내 신앙입니다. 종교이자 신앙인데 난 이 동양일보를 시작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30년이 되는 이때까지 한시도 동양일보와 떨어져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를 가나 정말 이 동양일보의 발전이라거나 동양일보의 미래를 위해서 늘 이 머리의 한쪽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은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동양일보의 변화, 동양일보의 성장, 동양일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 행복해요. 올해 6월 1일 지금 이 방송하는 동양일보 TV를 개국했거든요. 이 동양일보 TV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앞으로 동양일보 TV가 언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양일보가 시작할 때는 전 공정을 컴퓨터화하는 것조차가 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우리가 했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해서 참 미려한 편집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썼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활자 미디어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쭉 가면서 보니까 영상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동네 방송을 좀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걸 퍼뜨려서 동네 방송을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그쪽에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 방송 매체보다는 영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케이블 TV 하나를 마련하려고 그걸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인가요? 쭉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이 대세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0주년도 됐고 그럼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런 문화 사업과 우리 회사로서는 우리가 영상 자료를 만드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이런 회사로 가서 활자 미디어와 영상 미디어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소박하지만 시의에 맞는 구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힘은 들죠. 힘은 들고 전 사원들의 애를 쓰는데 우리 이 동양일보 TV의 자랑이 외부 인력을 하나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다 제작이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2년, 3년만 계속되면 우리가 대단히 많은 영상 자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동양일보가 늘 애치는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화유산의 한 축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회장님은
기자면서 또 시인이면서 신앙송도 또 하시는데요. 그 기자와 시인이 같은 글을 쓰는 거지만 표현이 많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시는지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를 못 쓰지요. 기사 문장과 시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기사는 정말 이 생명력이 이 생동감이 생명력이고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정제되고 모든 것들이 이 명상도 있어야 되고 참 상당히 이건 참 고급 자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시인데 참 좋은 시를 쓰고 싶었어요. 내 젊은 시절에 정말 그쪽에 이걸 내 놓쳐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역시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경영자로 들어서면서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 자양이 그쪽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저 뭐 시집 세 권 내고서 그저 1년에 시 몇 편 참 애를 쓰긴 쓰는데 시 몇 편 쓰는 거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하는데 잘 조화를 못 이룹니다. 결국은 결국은 아무래도 이 기사 쪽에만 신경이 써져서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 하루하루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체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 관리라고 그럴까요? 습관, 건강 관리를 습관처럼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새벽 5시 직전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신문 보고, 신문 몇 가지 딱 보고 나면은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럼 6시에 이제 헬스장을 들어서서 1시간 20분 정도 운동하고 출근 준비하고 집에 오는데 이것을 늘 5년, 10년도 훨씬 넘는 한 20년 이렇게 해오니까 그것이 아마 그나마 건강을 지탱해 주는 좋은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좀 몇들 어울려서 산에도 가고 그저 이런 걸 했는데 일이 바빠지니까 그걸 못 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산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교를 맺고 또 이 부족한 걸 채우는 참 좋은 기회인데 그걸 지금 못 하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시고 싶거나 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80이 불어나니까 지금 이 동양일보 판석에 앉혀놓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시간을 좀 충분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좀 내 시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좀 충분하게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 그리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보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사람들, 그저 나를 도와준 사람들 찾아뵈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아주 순전히 내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바람처럼 흩날리면서 좀 다니는 그런 세월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고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50년의 세월이 언제 지났는가 싶을 정도로 숨이 가쁘게 느껴집니다.
24시간을 박음질 하듯 촘촘하게 살아온 이 세월이 이어져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유롭게 사시는 그런 새로운 계획도 잘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